간밤에 미국에서 또 당황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황당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발언이 전해졌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대미투자금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낸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좀 황당한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3,500달러를 우리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미 간의 이제 다른 부분은 사실 불확실한 부분이 없는데 우리 정부가 직접 투자하거나 보증하는 3,500억 달러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아마 이제 한미 간의 그런 협상이 길어지고 있다는 걸 이제 트럼프도 인식을 한 것 같고 거기에다가 좀 자극을 주는 그런 이제 발언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압박 차원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뭐 트럼프가 일시적으로 즉흥적으로 뭐 어떤 코멘트를 하는 경우 종종 있지만 이게 계산된 메시지를 던지는 경우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도가 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실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해주셨지만 우리의 외환 보유고 같은 것들을 고려할 때 3,500억 달러 선불이라는 거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거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외환위기 97년 이제 12월 말 기준이 우리 외환 보유고가 가장 작았었는데 그때 금액으로는 이제 한 2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한 4,100억 달러니까 그중에 3,500억이 나가면 600억 달러라 그때보다는 한 3배 정도 금액이 많죠. 근데 이거는 이제 GDP 비율로 봐야 됩니다. 당시에 GDP 비율이 3.4%였는데 우리 이제 3,500억이 빠져나가면 GDP 비율이 3.7%거든요. 즉 외환위기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600억 달러가 있기 때문에 뭐 남아 있어서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러면 이제 헤지펀드들이 이제 득달같이 달려들죠. 그렇겠죠. 들어가서 우리 외환 시장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뭐 외환을 엄청나게 움직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외환 위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3,500억 달러를 우리가 안전장치 없이 미국으로 보낸다?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일본이나 유럽에 대한 자동차 관세는 약속대로 15%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25% 적용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가장 우려가 되거든요. 당연하죠. 뭐 자동차 산업이 이게 보면은 뭐라 그러죠? 후방 효과, 그러니까 즉 벤더들이 많잖아요. 부품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협력사들이 많다. 그렇죠. 자동차 기업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관련된 소재나 부품 만드는 이제 회사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관세가 그렇게 만약에 이제 다른 유럽이나 일본 자동차 기업들에 비해서 불리하다 그러면은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 다만 이제 정말 우리 기업들한테는 안 된 얘기지만 우리 기업들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쓰러지는 건 아니죠. 그거와 우리 한국 경제가 쓰러지는 것과 어떤 게 더 중요하냐는 거죠. 그건 답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우리 자동차 기업들도 보면 현지 생산 비중을 조금씩 높이고 이게 빨리는 못 가는데 대신 이제 최근에 우리 자동차 수출 통계 보면 미국으로 가는 거는 실적이 되게 안 좋은데 다른 쪽 수출 지역으로 가는 자동차 수출이 좀 빨리 늘고 있어요. 어디입니까? 그게 뭐 유럽도 있고 뭐 동남아, 남아시아, 인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비중이 뭐 완전히 커버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뭐 자동차 관세가 우리가 유럽이나 일본 기업에 비해서 뭐 몇 년 이상 우리가 분리하면 상당히 우리 기업들이 어렵겠지만 다만 몇 달이라면 우리 자동차 기업과 좀 관련된 우리 부품 회사들 협력업체들이 어렵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정부가 도움을 줄 방안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의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대미 투자 불확실하다.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 언급을 보고 조금 깜짝 놀랐거든요.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일단은 이제 우리 정부 뭐 조직 구조를 제가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이제 국무총리라는 직책은 사실 외교통상 그다음에 재무 라인에서 약간 좀 비껴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기재부 장관이나 그다음에 뭐 통상교섭본부장이 갈 때 사실 국무총리하고 뭐 조율을 한다기보다는 대통령실하고 라인이라고 조율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국무총리가 하신 말씀 틀린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뭐 감정상 뭐 저도 사실 상당히 좀 감정이 안 좋거든요. 화났죠. 다들.
그러니까 비자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상당히 좀 불확실하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안 했고, 네네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좀 약간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3,500억 달러도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국무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예. 아마 이제 블룸버그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뭐 인터뷰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막 받아 적는 기자들도 보면은 막 이거저거 섞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섞였던 것 같고 국무총리의 의견을 너무 좀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고 당연한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감정을 잘 대변한 그런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실수라는 평가도 나오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발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자, 우리 원화값 한번 보도록 할까요? 환율이 1,400원대로 올라섰어요. 네. 이거는 지금 주식시장이 좋으면은 환율이 조금 내려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방향성이 예상과는 다르게 가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많이 사고 있죠. 반도체 기업.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외국 자금이 들어온다는 건데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1,400원. 예, 지난 5월 이후 가장 높은데 어젯밤에 역의 선문을 시작한 기준으로는 장중에 1,411원까지 갔다가 예. 1,409원으로 마감됐습니다. 이 말은 저기서 더 올라간다는 거죠. 아,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 예. 미국 쪽 요인을 보면 경제 지표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10월 29일이죠 아마. 예. 그때 FOMC가 열릴 텐데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이제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국내 요인인데 이게 3,500억 달러. 예. 이건 3,500억 달러가 만약 빠져나간다면 이건 뭐 외환 시장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영화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국가 부도의 날이라고. 네네네. 뭐 국가 부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500억 달러가 잘못하면 외환 시장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다. 예, 예. 물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협상은 어떤 식으로든지 아마 뭐 타결은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만에 하나 안전장치가 없다면 예. 통화 수합이라는 안전장치 없이 트럼프가 우리한테 맡겨놓은 돈 3,500억 달러 그대로 간다면 외환시장은 우리 외환위기 때 보던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외부 상황이 우리 참 힘들게 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미국 경제가 강하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내용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뉴욕 증시가 지금 3일 연속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이 배경을 보면은 2분기 성장률이 기존 발표보다 너무 잘 나왔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라든지 인하 속도를 늦추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세, 트럼프 정책이 있는데도 미국은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가는 겁니까? 보통 이제 경제 성장률이 이제 2분기가 지난 잠정치가 3.3%였는데 전기 대비 연율 3.8%로 어떻게 잠정치하고 확정치하고 0.5나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미국 통계 최근에 트럼프가 이제 미국 그 통계 관련된 책임자를 이제 그렇죠. 해임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좀 있어요. 아마 그때는 이제 노동 통계고 이제 경제 분석국인데 그때도 엄청난 차이가 났었죠. 그러니까 너무 좀 심하고 그리고 우리 경제 성장률 생각해 볼 때 3.8% 우리나라도 3.8% 나오기 어렵거든요. 주된 요인은 이제 개인 소비, 그러니까 소비 쪽이 상당히 그 지난 잠정치보다 더 뛰었습니다. 그리고 무역 적자 폭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계산할 때는 수출하고 수입을 뺀 무역 적자가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올라간 것 같고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주가가 뛰어야죠. 그렇죠. 그 말은 지금 미국의 뉴욕 증시는 경제 펀더멘탈에 기반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게 아니고 유동성 장세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든 이런 기대감들이 작용이 됐다. 돈이 시장을 올리는 거라 사실 펀더멘털에 기반한 장세가 아니요. 그 말은 만약에 어떤 이유로 돈이 빠지거나 덜 들어온다면 주가는 폭락할 수 있다는 거죠. 경제가 좋다는 거는 이제 파월이 명분을 삼기가 좋은 거죠. 이제 금리 인하는 저번에 한 거 9월 달에 한 걸로 그냥 끝내고 좀 지켜보자. 금리를 안 내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뉴욕 증시가 계속 좀 약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파월 의장이 주식시장을 두고 과대평가된 것 같다라는 발언도 했으니까요. 이런 흐름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뉴욕 이야기를 한 김에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일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증권거래소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었는데 이 발언 가운데 모건 스탠리 지수에 우리나라 시장이 편입되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일단은 모건 스탠리 지수라는 게 뭔지, 여기 들어가면 뭐가 좋은 겁니까? 네, 그러니까 MSCI라고 하죠. 예.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인덱스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 지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 지수가 크게 세 파트로 나누는데 하나는 선진국 파트가 있고 예. 신흥국 파트가 있고 이제 프론티어 파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신흥국 파트에 92년에 들어가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선진국 그 지수로 들어가면은 신뢰성이 많이 높아지고 이게 그 MSCI라는 이 인덱스로 그러니까 이 인덱스를 가지고 만들어진 글로벌 펀드가 되게 많습니다. 예. 즉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로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죠. 들어올 우리나라 것이다. 주식을 예.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자본시장 선진화, 그다음에 지배구조 개혁으로 지금 한 3천 포인트를 넘겨서 지금 1단계 레벨업을 했는데 여기서 더 올리려면 이제 국내 자금만으로 힘든 거죠. 예, 세계 자금이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목표치는 아니지만 5천 포인트도 네. 가능하다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들어온 것 같은데요. 다만 이게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비생산적인 부분에서 생산적인 부분, 그러니까 비생산적인 부분 부동산 시장 거기서 돈이 빠져서 생산적인 쪽으로 가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당연합니다. 부동산보다는 주가가 수익률이 높아야 되죠. 그렇죠. 예. 그거의 일환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도 다른 경제 지표보다 주식시장을 상당히 좀 중요시하고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실물 경제의 거울이라 그래서 상당히 그런 중요성을 가지지만 주가 지수, 주식 시장을 성과 지표로만 삼는 거는 좀 상당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을 맡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예상치 못한 그런 리스크로 폭락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힘을 실어주는 거, 그리고 대통령이 가서 증권거래소 가서 미국에 가서 설명을 하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너무 이쪽에 이쪽에 뭐라 그럴까 너무 집중하고 주식시장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너무 가게 되면 나중에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분류되지만 금융시장은 여전히 신흥국 시장,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가 되니까 과제이긴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 잘 조율을 해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 이슈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산업노동조합, 그러니까 금융노조죠. 이쪽에서 3년 만에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게 요구사항입니까? 4.5일제거든요. 지금 아직 그게 법제화되지도 않았고 4.5일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해달라.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쪽 노조분들 얘기로는 자신들이 그쪽 표현으로 갈아 넣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근로자들이 사측에 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직원들은 안 뽑아요. 왜냐하면 지금 은행 산업만 보더라도 이 점포가 계속 줄고 왜냐하면 우리 핸드폰이나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구 직원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계속 고령화가 되고 그리고 계속 구조조정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노조 입장에서는 파워라는 게 이제 노조원의 수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떠나간 사람들 못까지 또 일해야 되고 그래서 4.5일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금융산업이라는 게 꼭 은행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은행원들의 연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평균 연봉이 1억이 넘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기사를 봤을 때 우리 이제 아직 노동시장에 못 들어간 청년층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이제 물론 대기업들은 워라밸이 좀 맞긴 하지만. 대기업에 들어가서 근무하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 뉴스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 건가. 그리고
최근에 은행 산업이 코로나 이후에 항상 차상 최고치의 실적을 기록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조금 4.5제는 아직 제도화되지도 않았는데 저 이슈를 벌써 들고 나오는 거는 좀 네. 우리 국민 정서에 안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주장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뭐 본인들의 논리가 있겠지만은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